네. 네, 예, 한니킴 목사님, 좀 길었습니다만, 그래도 뭐, 58분이니까 한 50분을 하신 것 같습니다. 미주 한인 정체성의 길, 아주 길게 프레젠테이션 해주셨는데, 여러분 질문이나 제가 뭐 토론, 저 네, 이어서 조금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네, 예, 왜냐하면 바로 저는 하와이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86년도에 몇 달 동안 그 바로 이런 분위기 하와이를 경험을 했거든요. 예, 제가 그 당시에는 85년도부터 민중 운동 빈민 활동을 시작을 해서 정말 뭐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공권력의 압력과 하나는 저한테는 교권. 왜냐면 우리 교단에서 선결교단에서 유일하게 그런 길을 걸었기 때문에 교단의 배척. 저는 이 두 가지 속에서 다른 뭐 기장 목사들이나 예장 감리교 목사들은 교권의 압력과 탄압은 없었죠. 그런 거 없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받아가면서 너무너무 생존할 수가 없어서 하와이로 탈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발적 망명이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상도동계와 동교동계, 소위 말하는 이제 김영삼, 김대중 양쪽에 뭐 도움이라거나 뭐 하여튼 뭐 그런 걸 좀 받고 그래서 가기 전에 이제 김영삼, 김대중도 개별적으로 뵙고 갔는데 결국은 가서 어떻게 서바이벌 해보려고 하다가 87년 1월에 박종철이라는 대학생이 이 고문을 받다 죽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마음에 어떤 가책을 받아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하와이에서 이제 몇 달 동안 경험인데 그 당시에 저는 누구를 만났냐면 만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몇 사람 중에 하나가 꼭 제가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 그 이승만 당시에 국민회 회장을 했던 분의 따님과 장시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승만과 국민회의 관계를 아주 잘, 뭐 그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아주 생생하게 알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승만은 그 하와이에서 그렇게 어렵게 지금 보니까 그 당시에 얼마? 몇 센트 하루에 뭐 50센트, 70센트 일당이 그랬는데 막 5불씩 이렇게 낸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금을 모아서 독립자금을 유일하게 상해 임시정부의 원조 자금이 가장 큰 목이 하와이 국민회에서 보낸 돈이었습니다. 근데 이승만은 그걸 가지고 호텔에서 이제 호의호식하면서 이제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국민의 사람들이 그걸 고발하고 해서 사이가 나빠지고 이렇게 돼서 나중에는 어떤 것까지 하냐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국민의 사람들은 한국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1910년도에 갔던 그 사람들이 평생을 그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면서 돈을 보내고 국민했던 사람들이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어요. 일제 못 돌아가게 했기 때문에. 그 따님을 이제 만나서 그런 얘기를 쫙 듣고 하면서 정말 그 당시 제가 정말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이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기 직전 그 얼마 전에 80년대 중반이었죠. 평화의 댐 그 모금이 있었잖아요. 그 사기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 그때도 돈을 모아서 평화의 댐에서 헌금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거 사기인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나라가 떠내려간다는데 이 말이 쳐지지가 않아요. 나라가 떠내려간다는데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모아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 기억이 새롭네요. 그래서 그 따님하고 그때 그분이 한 60대 가까이 됐는데 같이 이제 한참 얘기를 하고 이제 나와서 차를 타고 이제 하와이 시내를 벗어나서 저 사탕수수 농장이 있는 곳으로 이제 갔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일하던 곳에서. 거기서 둘이서 선구자 노래를 부르면서 끌어안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지순 목사님 또 개인의 삶의 여정과도 굉장히 깊은 자리가 미주 이민 최초의
섬 하와이네요. 자, 지금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주제 삶의 자리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 또 많은 분들이 그래도 또 여기 디아스포라 재외 한인 동포로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얘기는 조금 자기 삶도 많이 좀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재외동포가 740만, 그 중에서 한 250만 이상이 사실 1위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2위가 중국, 3위가 일본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김현동 그 동북아 평화재단 회장님의 지금 이사장님 모셔가지고 말씀도 연해주의 동포들 얘기도 참 들었는데 연해주 한인 동포 사회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그게 여러분들 오늘 이제 핸디키 목사님 미주 한인 정체성의 길, 그래서 민족운동, 교회운동, 특별히 도산 안창호 그리고 이승만 그리고 윤치호, 특별히 이승만이 뉴욕으로 와서 다녔다는 뉴욕 한인교회 우리 양보영 선생님도 그 교회도 다니셨고 그러셨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뭐 마이크 키시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혁태 선생님 마이크 아까부터 켜주셨지만 말씀하시죠. 하시려면. 예. 예. 저는 오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와 있는데 우리 블록에 전기가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양초를 켜놓고 제 핸드폰에 조금 배터리가 남아 있어가지고 양초를 켜놓고 지금 인터넷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핸드폰도 그렇고 양초도 그렇고 다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몇 분 안 있으면은 또 못하는데 오늘 들으면서 마이너리티에서 마조리티로 가는 해외 동포들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해주시니까 참 이거는 제가 또 딱 중간에 와 있잖아요. 이민 70년쯤에 저는 여기 와서 이제 한 50년을 살았는데 결국은 한국은 그 안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외국에서 해결책을 오히려 얼터너티브는 외국에서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헨리 김 목사님 이렇게 해주시니까 이게 어떤 위로가 된다 그럴까요? 해결책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감사드리고 좀 이렇게 평안함을 얻습니다. 한국은 해결책이 외부에 있는 것이지 안에서 풀지 못한 문제가 그 안에서는 항상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외국에 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곧 배터리가 끝날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동 우리 회장님은 그러니까 동북아 평화재단 사실은 이제 최초의 해외 이주 조선인의 최초의 해외 이주는 1864년에 연해주로 갔다는 거죠. 그 조정에서 그렇게 그래서 연해주 땅에 벼농사를 도입해 주기 위해서 14가구가 이동한 것, 연해주로 이동한 것. 그래서 지금 연해주가 아마 20만 명 정도 살고 한글 학교만 400여 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신기한 것은 한국에서 가신 분, 그 다음에 까레이스키, 고려인, 그 다음에 북쪽에서 가신 분. 그래서 한글 교육을 다 힘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외동포재단이 지금 재외동포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이 연해주 이주 150주년 기념이었는데 25년이 됐으니까 지금은 160주년. 그런데 여기에 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지원금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160주년 그 고려인 정착, 러시아의 고려인 정착 160주년인데 사실은 미주에서 대표단이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자꾸 하와이 이민 이제 말씀하셨어요. 미주에서는 최초고 또 재외동포가 최고 많이 나가 있는 지역 약 250만 정도가 미국인데 저는
저도 미주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이 740만 재외동포들의 목소리를 좀 모아야 된다. 특히 한국 정부 아까 평화의 댐도 말씀하셨는데 이 흩어져 사는 한인들이 조금 그 목소리를 모으고 또 자기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2세들을 위해서 또 3세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지금 애를 쓰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이제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 비례대표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인구 절벽이라 지금 큰 위기가 닥칠 것 같은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재외동포들이 이번에 이제 21대 대선도 사실은 굉장히 투표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 이유도 좀 헤아려 줘야 되지 않느냐, 정부가.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서 투표하게 만드는, 그래서 말만 재외동포들의 그 위상을 좀 어떻게 높여주고 또 선거권도 조금 더 이렇게 생체 인식을 통한 온라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AI 시대에 가능한 선거 방법 이런 것들 개정한다고 하면서 말만 토론만 하고 그러고 있는 형편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이크를 켜시고 좀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호를 철석으로 바꾸셨어요. 석인데 아주 좋은데요. 마이크 켜시고 이때 좀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철석 선생님. 우리 집안에서는요, 이승만을 개승만이라고 그래요. 증조부가 말이 울려요? 네, 잘 들립니다. 아니, 울리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네. 증조부가 임시정부에 뭐 2,000원, 3,000원씩 냈대요. 근데 어느 날 이승만이 와가지고 10,000원을 내면은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힘을 짜가지고 해도 안 되니까 만주에서 마약을 팔았대요. 그게 최악의 실수였다는데 그래서 10,000원을 모아서 주니까 이승만이가 자기 돈을 모아서 그 돈하고 합쳐서 하와이에 가서 하와이 한인 마피아를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마피아 만드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봐요. 왜냐하면 사람을 포섭하고 돈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와이안 마피아의 보스가 이승만이라고, 그 이후에는 우리 집에서는 개승만이라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영철 선생님 한 맺힌 절규인데요. 지금도 이렇게 미주 동포 중에는 어쿠스라는 단체가 있어요. 아메리카 코리아 유나이티드 소사이티. 자기들은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데 뉴저지 전국 조직으로 만들어놨어요. 뭐 이름 회장 올리니까 미국 각 주에 시카고 이쪽 뭐 다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 사람들이 이승만의 건국 전쟁을 미국 국회 도서관에서 상영한 거 아닙니까? 워싱턴 DC에 참 어떻게 이렇게 뻘짓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제 1세 이민자, 소위 말해서 태극기 부대, 태극기 할아버지들, 여전히 박근혜 공주 그리고 나라님, 윤석열 뭐 이렇게 그 멘탈이 아직도 그리고 우리 헤니키 목사님 말씀하셨던 이 민족운동과 교회운동에서 이
이민교회 분열사. 이거 굉장히 좀 다뤄줘야지 될 것 같아요. 이민교회 분열사. 이민교회가 정말 이민 삶의 어떤 주축의 역할을 하는 게 맞습니다. 80년대, 90년대 공항에서 이민 오는 분들을 픽업하러 나가는 일 자체가 교회 목사의 아주 큰 일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미주 한인 약 한 390명당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교회가 많은 셈이죠. 근데 지금 그 세력이나 힘을, 그 멤버십을 계속 잃어가고 있고, 2세들은 1세 교회에 거의 가지 않죠. 똑똑한 2세들은 1세 교회가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 생각을. 특별히 뭐 보면 인간 차별, 특히 여성 차별, LGBTQ의 문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교회 가면 이 결혼했을 법한 여성들에 대한 호구조사. 남편은 뭐 하시냐? 결혼 안 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신뢰지. 그 다음에 뭐 애들은 뭐 몇이냐? 이렇게 아주 다짜고짜 물어대는 호구조사. 그런 게 굉장히 싫어서 이민교회를 가지 않는데, 그래도 이민교회 이 목사들은 특히 여기 와서 또 신학교 난립이 있어가지고 한국말로 태평양 노예라고 이렇게 한국에서 비행기 탔는데 미국에 비행기 떨어지니까 바로 목사가 돼버리는 네, 이런 우리가 우스갯소리가 있거든요. 태평양 노예에서 안수받고 바로 그냥 비행기 타면 그 다음에 떨어지면 목사가 되는. 그래서 교육 수준이 한국의 목회자들보다 더 낮아요. 이민교회 목사들이. 그리고 뭐 교육 수준도 그렇지만 이 목회 수준도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목사로 지내고 있는 이민 한인교회 악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들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이민 목회가 선교보다 더 힘들다. 여기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좀 그런 자조적인 반성이 깊습니다. 오늘 헨리 킴 목사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주제를 던져주신 것 같아요. 언젠가는 우리 이 신앙과 신학 사랑방에서도 이 얘기가 좀 다뤄져야 된다 이런 생각했는데, 아무튼 홍동률 교수님도 사회학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시고, 양보영 선생님도 이승만이 세웠다는 뉴욕 한인교회 다니시기도 하셨는데 그 안에 성령과 하나님을 모르는 젊은 목사의 설교가 지겨워서 더 이상 안 다니시는 것 같은데 말씀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홍동률 교수님. 네, 제 먼저 말씀드릴까요? 정 목사님, 이제 저기 말시킬 때 사회학, 네. 사회학 교수 이런 말 빼주세요. 평신도라고만 얘기해. 부담스러워. 저희가 부담스러워요. 평신도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데. 아무튼 그냥 뭐죠?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네. 저는 사실 사는 게 바빠가지고, 우리 외국에 이민 가셔서 고생하시면서 정착하시고, 또 우리 고국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에 대해서 거의 생각을 못하고 길게 살다가, 97년도에 소리가 왜 울리죠? 저는 소리가 울려요. 잠시만요. 제가 여기 라이브 퍼포먼스 돼 있어요. 이제 괜찮을 겁니다. 괜찮으시죠? 괜찮습니까? 예. 네. 97년도에 제가 미국의 리버사이드에 UC 리버사이드에 교환 교수를 갔다 왔거든요. 한 1년 지내면서 거기 계셨던 우리 교민분들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한 1년 동안 같이 하면서 많이 사귀었어요. 제가 작년에 모든 이제 공직에서 은퇴하고 한 달 미국 갔다가 그때 장영민 목사님 그때 뵙지 않았습니까? 작년 6월, 7월 요때입니다. 그때도 이제 제가 리버사이드에 가서 그 오래전에 사귀었던 분들 며칠 같이 지내고 이제 동부로 넘어갔던 건데, 그러면서 어쨌든 그분들이 한결같이 고국 생각하시고 걱정하시고 또 그 정착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저렇게 고생하는 얘기를 뜨문뜨문 하시는 말씀들을 듣고 제가 느낀 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았고, 아까 말씀에 잠깐 나왔던 파차파 캠프, 그게 리버사이드에 제가 그때 이제 알게 된 거로는
미국 최초의 한인촌인 것으로 그 UC 리버사이드의 장태한 교수라고 계시거든요. 그 흑인 폭동 연구하다가 이제 그 소수 민족 연구하는 UC 리버사이드의 한인 교수신데, 그분이 인천 분입니다. 김성봉 목사님, 인천고등학교 나오셨어요. 잘 모르실지 모르는데, 어쨌든 인천 분이세요. 어쨌든 그분이 이제 그쪽에 아주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그쪽에 초창기 한인의 흔적들, 안창호 도산 선생님이 이제 거기서 상당히 활동하셨던 기록도 남아있고, 동상도 세웠죠. 거기다가 동상도 세우시고 했던 그 역할들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작년에도 이제 가서 뵙고 말씀도 나누고 했는데 상당히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2.3 계엄 전후해가지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고국이 걱정이 되셔가지고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여러 가지 의사 표시도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위도 하시고 하는 그런 상당히 적극적인 활동들도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상당히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정착하시고 여러 가지 그곳에서의 삶도 만만치 않은데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도 받았고, 윤석열 정부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유일하게 잘한 일이 재외동포청 만든 거 아닌가? 재외동포청이 저는 뭐 그냥 뉴스만 보고 아는데 제대로 잘 갖춰졌는지 제대로 지금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가 없어요. 잘 관심 있게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는 국내 우리 그 국민들하고 전 세계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교민들하고 좀 네트워크가 조금 더 실제로화되고 강화되고 해서 서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면 좋겠다. 이런 그냥 막연한 소박한 생각만 근래에 좀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매스미디어에서 자꾸 저희들은 이제 교민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네. 미주에서는 죄송합니다. 동포로 씁시다. 이게 교자가 아시고 계신데 교자는 더부살이 교. 그래서 남의 그렇습니다. 나라에서 더부살이로 살고 있는 사람들 이제 교민이라.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의식적으로 피합니다. 그래서 미주 한인 동포 정도로 이제 얘기합니다. 재외 동포 정문 가장 좋을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재미교포, 제일교포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교포라고 미디어도 지금도 계속해서 뭐 교민 얘기합니다. 하와이 교민. 근데 저희들은 이제 그 싫은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재외동포청. 예. 재외동포청, 예. 재외동포 재단이 청으로 올라갔는데, 이제 재외동포청이 주관하는 일이 그 글로벌 코리안 팔러티션 포럼이라고 해서 지금 이게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제 아내가 이제 그 여기 시의원을 하면서 3년 내내 초청을 받아서 윤석열 정부 때 가서 서울로 갑니다. 그럼 가면 이제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제가 가족으로 따라갔는데 중국에서도 오고, 그 다음에 이쪽 그 뉴질랜드 쪽에서는 장관도 있어요. 한인 장관. 그리고 파리 쪽에서는 아주 그 파리에 입양되신 분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선출직 그 정치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에 재외동포 청장이나 이런 사람들, 이제 외교부 이런 사람들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각 정당의 뭐 아무튼 외교 쪽에 관련된 국회의원들이 와서 인사도 하고 하는데 거의 관변단체죠. 그래서 저희가 아마 그 파리에 가가지고 왜 윤석열이가 무슨 뭐 무슨 유치죠, 부산으로. 네네네. 예, 그거 행사 유치한다고 했을 때 뭐 윤석열 코피 터졌다 뭐 이런 외교부 장관 그 사람 경질됐은 것 같습니다만은 이 뭐 거의 듣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그 아주 큰 만찬을 가족까지 다 초대했을 때 아주 시위를 할 뻔했어요. 근데 뭐 참았죠. 근데 이제 재외동포청이 제대로 가려면 그리고 관변단체 역할을 하거나 그 해바라기성 인사들을 실력 없는 사람들을 거기 포진시키면 안 될 것 같다. 뭐 그런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이 좀 많은데요. 그 헨리키 목사님이 마지널리티 말씀하셨는데 우리 홍동률 교수님도 제가 오셔서 식사 함께 하면서 이 변방이 다시 중심화되는, 그래서 변방의 이 맛이 우리가 한국의 한자 문화라든지 정체성, 그다음에 그때 제가 그 육개장을 같이 먹으면서 이게 대령 숙수가 조선의 마지막 황제를 위해서 만든 음식인데 육개장 맛이 한국에는 전부 다 퓨전화 됐는데 이게 70년대, 80년대 이민 오신 분의 변방의 맛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이게 진짜 이제 맛이다. 그러면서 제가 또 경기민요를 배워보면 저희 선생님이 사실은 경기민요 지금 국가 그 경기민요를 한 거의 인생으로 하면 한 70년을 하셨잖아요. 근데 한국의 경기민요는 상당히 많이 꾸며진, 그래서 반음을 굉장히 내리고 올리고 하면서 꾸며졌는데 이분은 정말 아주 오리지널리티 소도창과 경기민요를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뭐 제자라고 해봤자 없잖아요. 저밖에 없는데 저는 소도창을 아직 영병가 같은 거 너무 어려워서 제가 감히 배우기도 힘든데 소도창, 산소리, 선타령 제가 이수 못 받을 정도로 제 실력이 안 되거든요. 근데 참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 좀 안타깝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는 게 까레이스키들이 지금 무국적 고려인들 지금 모금도 많이 하던데 페이스북에 이게 국적을 상실하고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는 무국적 고려인들 까레이스키를 위해서 우리가 제외동포들이 만찬을 좀 돈을 좀 모아주자 뭐 이런 캠페인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고려인들에게서 한글 뭐 그다음에 이제 고려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절대 제외시킬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가치고 핵심,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헨리키 목사님이 미주 한인 정체성 운동본부에서 아주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지금 미주 한인 정체성의 길 이걸 하고 있는 건데 한국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그 우리의 코리안니스를 저희가 유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신신사에서 무국적 고려인을 조금 후원하는 일이라든지 연해주와 연결한다든지, 그래서 저는 미주와 연해주를 좀 연결하는 일, 그래서 이상설 평화의 길에 그 뭐 15박, 14박, 15일 뭐 이렇게 하는 그 이상설 길을 좀 여기서도 우리가 좀 운동으로 조금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자, 우리 김성복 목사님 말씀하시죠. 네, 여기 양평에 오늘,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부인 되시는 분하고 또 같이 상가대 하시는 분이 오셔서 요즘, 저녁을 캠핑하면서 먹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같이 있다가 이곳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아마 좀 보시기에 제가 좀 산만함이 좀 보였을 것 같습니다. 헨리키 목사님께서 좋은 발제를 해주셨는데, 하와이로 이민 가는 그 이야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공부하고 배운 곳이 어디냐면, 인천 월미도에 이민 박물관이 있습니다. 예, 이민 박물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민 간 사람들 쪽 얘기가 있고, 또 우리 집안으로 말하자면은 예, 저희가 전소공파인데 그중에 참의공파예요. 또 그 안에 전소공파 안에 참의공파인데 김광우 목사님이 저희 이제 종조부 되십니다. 집안 어르신인데 김광우 목사님이 바로 정동제일교회를 담임하셨고 이승만 대통령 죽었을 때 장례를 집례했었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은, 김광호 목사님 사위가 박준병 장로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예, 박준병 장군이라고,
그 보안사령관 했던 양반이 있어요. 그 80년도에. 그런 속에서 이제 있는데, 그 집안에, 우리 집안에 가승으로 내려오던 게 있었는데, 그 가승이 이민사 박물관에 이제 가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김광호 목사님이 미국에서 그걸 넘겨주실 때, 아들한테 넘겨주셨는데, 그 아들이, LA에서 목회하다가,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미국에다 두면 잃어버린다 해서 한국으로 보내자 해서 인민사 박물관에 기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참여공파 회원들이 가서 그걸 확인하고 복사해 오고 그다음에 그냥 여기다 보관하자. 그래서 인민사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다는 거 그런 집안 얘기도 잠깐 좀 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철 선생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계승만이라고. 이승만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사람 뭐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내가 좀 동의하는 건 이런 부분이죠. 예를 들면 청년 시절에 혁명가였다고 하는 거. 입헌 군주 국가에서 이제 민주공화국으로 바뀌는 것을 혁명적으로 추진했던 사람이 청년 이승만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청년 이승만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대통령 하면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죽게 만들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4.19 혁명, 그런 것들 이제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독재자로 저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이 억눌린 상태에서 마음속에서 간직하고 있던 계승만이라는 단어, 오늘 저녁에 듣게 되어서 무척 의미가 깊은 밤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미주 이민사를 연구할 때 이승만이냐 계승만이냐 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오늘 이 시대를 보는 또 눈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다는 생각 가져봅니다. 어쨌든 미주 이민사를 해외 동포들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자발적 해외 동포와 비자발적 해외 동포가 있는데 이 비자발적 해외 동포들의 네트워크를 좀 가져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고려인들, 코리안들 어쨌든 이 한계 상황을 극복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아스포라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말씀하시죠.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미국에 계시는 재외 동포라고 한 것은 결국은 이미 분단된 상황 속에서 미국으로 가신 분들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면 되는 건지,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제1위 동포하고는 전혀 모든 면에서 다르다 하고 그것도 알고 계시는 건지, 제1위 동포들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지, 이런 좀 질문이 생깁니다. 조금 어떤 상황에서 이 같은 동포라는 속에서 본국에서는 제1 동포하고 미국 동포는요 차별을 합니다. 한국인들이 차별을 합니다. 제1 동포는 아주 저하의 동포라고 생각하고요. 제2 동포는 상급의 동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저는 제1 동포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차별을 하시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차별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가 망하는 일입니다. 망하는 일을 의술의 동포로 놓고도 행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거기에 대해서 미국 제1동포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는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제가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일본의 제1동포 2세 감독과 한국의 그 단체가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뉴욕과 뉴저지의, 동포들이 그 조선학교를 위한, 후원금을 가지고, 간도 대학살 이 기념을 하는 날에 일본을 방문하고 또 일본의 원폭 피해자들이 얼마 전에 유엔과 그다음에 워싱턴 DC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분도 여기에 있는 그 단체입니다. 청년학교 청년운동을 했던 민권센터에서도 하고 흥사단 그다음에 6.15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제1조선학교가 얼마나 팬데믹 동안에 차별을 받았습니까? 마스크도 지급받지 않고 그 같은 학교인데도 일본 정부 그다음 문교부로부터 전혀 학교로 인정받지 않고 그다음 굉장한 불이익을 감수해야지 되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쓴 책을 제가 샀는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는 조선학교 학생입니다. 이 꽃송이 굉장히 책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굴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쓴 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보니까 지금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조국은 하나다. 그래서 북한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분단 이전에 일본으로 가셨던 우리 제1 동포들께서는 우리 조국은 여전히 북한과 남한도 다 우리 조국이다.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이 사실 수학여행을 조선학교 학생들이 평양으로도 가고 그렇죠? 그런데 북한 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부가 이 제1동포들을 위한 엄청난 지원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남한 정부 쪽에서는 간첩단 사건이나 꾸미고 조총련계다 이렇게 해서 정말 엄청난 차별을 해온 것 그거는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한국에 있는 분들은 제일 동포들에 대한 그런 어떤 삐딱한 시선 그리고 차별 그게 있을지도 몰라도 미주 한인 동포들은 그렇지 않다. 특히 조선학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후원하고 있다. 그다음에 원폭 피해자들을 데려와서 미국 정부에 보상을 요청하는 일도 미주 한인들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헨리킴 목사님 말씀하셔도 좋고요. 우리 양보영 선생님 말씀하세요. 네. 오늘 헨리킴 목사님 때문에 너무나 많은 거를 배워갔고요.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오늘 조금 못하신 것도 또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데요. 저는 사실은 이 역사를 잘 몰랐어요. 그냥 막 너무 무식하게 살아와가지고 그냥 그리고 또 우리 집안이 우리 할머니가 굉장히 이승만 대통령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셔갖고 이승만 대통령 생일에는 우리 할머니 생일보다 더 크게 잔치를 했어요. 대단하신 분이라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이승만 대통령을 굉장히 섬기고, 그리고 저 또한 이제 저는 또 김대중도 너무 싫어하고, 노무현도 너무 싫어하고, 굉장히 싫어하고, 굉장히 박정희는 좋아하진 않았어요. 박정희가 너무 나쁜 짓을 한 걸 많이 알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걸 공부를 안 했을 적에는 그쪽을 몰랐는데, 나중에 노무현 책을 읽어보고, 김대중 씨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를 살린 사람들이 김대중부터다. 우리나라를 갖다 정말 잘 살게 한 사람이 김대중이고 노무현이지 저쪽에서는 너무 독재로 이루어졌다. 이걸 갖다 배웠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은요. 제가 일본에 1975년도에 처음 갔는데 그때부터 제가 일본을 알았어요. 너무 일본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불쌍하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어떻게 아카사카에도 술집에 있는 여자들하고 제가 연결이 됐어요. 술집 여자 근데 그 사람 술집 여자도 그렇게 난잡한 여자들이 아니라 그때 아카사카의 술집 애들은 몸을 안 팔고 말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에어라인에 있다 보니까 술집 애들도 우리한테 와서 비행기표 갖다가 사고 이러니까 제가 그런 애들 연결이 돼가지고 일본에 가서 또 만났는데요. 근데 이제 그 애들이 비자를 갖다가
연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다 쓰더라고요. 비자 연장하기 위해서 홍콩을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뭐 그것도 짧아요. 3개월인가 그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짧은 시간 내에 비자 연결하러 매일 다니니까 그 버는 돈을 다 써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이 너무 악질로 그 해외 그 이민자들한테 나쁘게 한 게 영주권 안 주고 시민권 안 주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우리가 미국 시민 제이미기 오빠가 저거 우리가 받는 거는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가 기독교 나라라서 여태 지금은 조금 뭐 트럼프가 이상하게 하지만 여태까지는 소파 내가 1980년에 와서 여태까지는 너무 정말 민주주의를 누렸어요. 미국에서 영주권도 잘 주죠. 시민권도 잘 주죠. 내가 노력만 하면 나도 그냥 나는 직장에서 그냥 호롤 단신으로 그냥 다른 일본에서 미국 비자를 받아갖고 도망온 사람이거든요. 일본 출장 갔다가 일본에서 미국 비자를 받고 내가 미국에 왔는데 그래고 영주권도 3년 만에 딱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게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 일본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 일본에서 몇십 년을 살아도 시민권을 안 주니까 결혼을 해도 또 쫓겨난대네요. 일본 남자랑 결혼했다 이혼만 하면은 시민권이 박탈돼가지고 그렇게 애를 먹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제가 일본을 자주 갔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의 그 애환을 많이 들었는데요. 너무 나 지금 그 일본 사람들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요새 이제 보는 거는 그 동포들 연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그냥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연변 사람들하고 친하게 된 게 제가 연변 사람들하고 많이 접촉을 했어요. 제가 물건도 팔고 그리고 또 연변 사람도 이제 그 마사지도 많이 받아보고서 얘기를 갖다 많이 해보면은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중국으로 이민을 갔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엄마는 할머니가 우리 딸넷을 데리고 상하이로 이민을 가고 우리 아버지는 또 홀로 그 사람은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시골 아주 농사꾼 아들인데 개척 정신이 강해갖고 혼자 일본을 통해 갖고 상하이로 혼자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할머니가 길거리에 있는 우리 아버지를 만나갖고 우리 엄마랑 결혼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집안인데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내가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연변 사람들하고 대한 독립이 1945년에 됐잖아요. 대한 독립이 됐다는 소리 듣고 빨리 우리는 한국에 가야 된다. 그때 샹하이에서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가 결혼하셔갖고 장사를 해갖고요. 돈을 정말 무지무지 버신 거예요. 그래갖고서 뭐 자료에다가 쌀도 없이 그렇게 많이 벌어갖고 근데 그것도 우리가 럭키하게 그 돈을 몽땅 서울로 갖고 올 수 있는 돈을 버신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굉장히 머리가 깬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가서 서울로 가야 된다. 우리 할머니는 서울이 그때 핍박을 많이 받고 오셨대요. 딸넷을 데리고 이민을 가셔갖고 너무나 서울의 친척들이 너무나 고약하게 굴어가지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우리 할머니를 핍박해가지고 나는 서울이란 나라는 너무 싫으니까 홍콩으로 가서 살겠다 할 때 우리 아버지가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에서 살아야지 어디 가냐고 막 야단해갖고 우리 엄마 형제 딸넷을 데리고 다 서울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돈을 다 싸가지고 자기가 반은 명동에다가 빌딩 하나 사고 반은 이제 시골 충청도에다가 자기 땅에다가 자기 식구들 다 살 형제들한테 땅을 다 사줘가지고 이제 거기서 지금 다 살게 됐는데요. 하여튼 그때 보니까 내가 그 얘기 갖다 우리가 그 연변 사람들한테 해주니까 얼마나 자기 아버지가 똑똑했느냐. 우리 아버지는 거기서 그냥 살았다 이거야. 어떤 사람은 정말 독립을 해갖고 한국에서 못 오게 해가지고 못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깨지를 않아가지고 그냥 거기 생활이 좋으니까 공산당인지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거기서 공산당이 되거나 뭔가인지 모르고 그냥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태까지 살고 5년 전 10년 전에 여기 온 사람들을 그래요. 그 자기는 조상 덕에 자기는 나보고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너무나 자기는 뻣뻣이 산다. 그지만 자기는 얼마나 이렇게 고생을 인제 와가지고 이북에 연변에서 온 지가 5년 10년 되고 마사지하고 아직도 그냥 노동급을 하고 교육도 못 받고 이러고 사니까 자기는 정말 우리 아버지를 갖다 존경한다. 니네 아버지는 너무 깬 사람이다. 그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연변 사람. 그래서 내가 너무나 중국에 사는 사람들도 그 고표들이 너무 고생하고 사는 거라. 미국에 온 사람들은 머리만 깨면은 아주 금방 독립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되는데 너무 그래서 내가 미국에 온 거를 감사하고 그리고 또 지금 한국이 우리는 미국에 있으니까 또 다 애국자가 돼요. 한국이 잘 살아야지 내가 정체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월남이 망했을 적에 파리에 갔을 때 1979년대 그때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자마자 갔을 때 딱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아무리 그 사람들이 옷을 잘 입어도 딱 거지를 보이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나라가 없는 거지구나. 완전히 노동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제 그때 생각에는. 그래서 그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불쌍하게 보였는데
나라가 있어야 돼요. 정체성이라는 거. 우리 세대에는 아직까지, 우리 다음 세대는 모르겠는데, 우리 세대까지는 아직 정체성인데, 한국이 잘 돼야지 우리가 잘 되니까 제가 한국이 그냥 잘 되기를 갖다가 바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양구영 선생님, 집안도 대단하시고, 우리 김성복 선생님도, 목사님도 그렇고, 여기 대단한 집안이 연결이 됩니다. 특히 철석, 우리 김영철 선생님도, 오늘 계승만론 아주 좋은 시각입니다. 근데 있죠. 네. 제가 계승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반도 5,000년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이승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수 반란 사건, 여순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그때 죽인 사람이 8만이고, 제주. 4.3 사건으로 해서 제주, 폭동이죠. 제주 사건으로 해서 약 12만이 죽었어요. 제주 인구의 3분의 1인가 4분의 1이 죽였어요. 그리고 보도연맹이라고 그래서 6.25 때 보도연맹이라고 그래서 그냥 이승만이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여기에 가입하면은 농약도 주고, 비료도 주고, 다른 데서는 땅도 얘기하면은 잘 줄 수 있다. 그래서 보도연맹에 가입시켜 놓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빨갱이라고 그래서 다 죽였어요. 그 사람들이 180만에서 220만 정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나오는 어느 토굴에서, 어느 광산에서 죽인 사람이 12,000명이다. 차 타고 와서 잠깐만 봅시다 그러고 나서 끌고 가서 죽인 사람이 그렇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우리 정숙자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제1동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1동포들이 상당히 인텔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특히 제주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최고의 인텔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당세포 조직이다. 그러니까는 미군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통치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했던 제주 국민들을 다 죽이고,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일본에서 끌고 간 제1동포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라가 해방이 됐다고 오니까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을 이간질하기 위해서는 제1동포는 빨갱이다, 공산주의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막내 할아버지 때문에 뻑하면은 빨갱이.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신원보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신원보증 잘못되면은 어디 회사 갈 때도 신원보증 내가지고 되면은 그냥 빠꾸예요. 빨갱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웠어요. 박정희 때 끝나고 나서 그게 전두환이가 됐을 때 83년인가 그때까지 괜찮았거든요. 그때 풀어줬어요. 그걸 연좌제라고 하는데, 그 연좌제가 엄청 무서운 거였어요. 사람을 숨을 못 쉬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는 조금만 어떻게 하면 넌 빨갱이니까 그런 거지. 그런 식으로. 지금 그것이 한이 맺힌 애들이 이제 국힘 애들이 뻑하면 빨갱이라고 그러잖아요. 윤석열이도 북한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가장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 선조다 누구다 그러는데, 제일 많이 죽인 사람은 이승만이에요. 그래서 걔는 사람이 아니고 개예요. 그래서 개승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100번 공감하고, 저희가 이게 한국 교회사가 이게 기독교, 특히 이승만을 국부 내지 우리의 대통령은 신앙자다 이래가지고 자꾸 기독교로 가가지고 이 숭앙하는 사람들, 특히 이승만 정기하고 아주 이게 미주, 특히 뉴욕, 뉴저지의 이승만 기념사업회 아직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국가폭력의 역사를 조금 이제는 써 나가야 된다. 예, 특히 국가폭력의 역사, 특히 미주에서 시작돼야 될 것 같아요. 계승만의 정체, 계승만의 흑역사를 미주에서부터, 아까 지금 마피아 조직하고 그 돈을
예, 10,000원이 모이면 독립한다 그러는데 이 돈을 가지고 호의호식 갖고, 야, 정말, 뭐 안 알려진 거, 이게 무슨 뭐 김일성 정기도 아니고 이승만을 그렇게 추앙하는 사람들, 특히,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당당하게 이름을 밝힙니다. 어쿠스라고, 아메리카 코리안 유나이티드 소사이티, 한미 동맹이라는 단체에서 여기 그 한 15년 된, 한인 2세 학생들의 그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을 하는 기관에 와서 돈을 대면서 아이들에게 이승만에 대한 좋은 것을 영어로 에세이를 쓰게 했어요. 그래서 대학 갈 때 장학금 준다. 그게 김영길이라는 예, 군복 만들어서 돈 번 장로가 있습니다. 그 어쿠스를 만든 사람이고, 미주, 이 평통 부위원장을 노리고 있고, 또 정광훈이가 그 2019년도에 뭐 동고도로 뉴욕 뉴저지 왔을 때 가장 돈을 많이 제가 볼 때 20만 불을 뭐 바쳤대나. 그래서 정광훈이 말하는 재외동포 청인가의 그 뭐 미주 회장이라는 아무것도 아닌 직함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인간이 예, 제가 좀 만납니다, 가끔씩. 뭐 이거 녹화돼서 들어도 할 수 없죠. 저는 뭐 그 인간으로 보여요. 그 인간이 돈을 대서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2세 아이들한테 이승만을 찬양하는 영어 에세이 글쓰기를 시켰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 대학 가는 크레딧도 좀 받고 그 장학금 받으려고 이승만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가르치는 여자 학생이 자기도 그 단체에 속하니까 그 자기가 연구를 해다 와서 우리 아내한테 선생님한테 수학 선생님이 그 물었어요. 자기가 연구해보니까 영어로 된 자료를 보니까 이승만은 굉장히 나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찬양하는 에세이를 쓰게 하느냐. 그래서 그래, 네가 정신이 똑바로 받게 돼서 저희 아내가 자료를 주고 그다음에 교육을 잘 시켜서 너는 다른 애들과 다르게 이승만은 정말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우리 한인의 부끄러운 수치라고 글을 써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아무튼 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아직 여기 있어도. 그러니까 예, 저는 제발 좀 그 1년에 한 번씩 이승만 기념 사업회에 나가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목사들입니다. 근데 그 일을 계속 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되는데 미주 동포들이 좀 꼬집기 시작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선석 선생님 마이크 켜셔서 말씀하십시오. 예, 우리 헨리 김 목사님께서 하와이 이민사 분열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저는 이제 저와 연결이 돼요. 안창호 선생 집안하고 아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승만을 사람 취급을 않더라고요. 거기서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고 이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독립운동 하면서 이제 상해에서 안창호 선생님과 분열하면서의 이 얘기들, 그 다음에 호의호식 하면서 호텔에 다니면서 낭비하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 쭉 하면서, 이야, 이런 흑역사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헨리킴 목사님께서 언급을 하면서, 참 우리가 규명해야 할 일이구나 생각했는데, 우리 또 김영철 선생님께서 계승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쭉 한 줄로 끼어져요, 저는. 그래서 좀 제대로 좀 알아보고 이 얘기를 해야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랜 시간 우리 토론했는데 헨리 김 목사님 좋은 발제셨고 마지막에 3가지 질문 계속 이어가시기를 바라고 오늘 저희 토론을 더 지켜보시면서 저희가 발언 기회는 뭐 마이크 키시면 얼마든지 들으려고 그러는데 아주 경청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헨리 김 목사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 일을 이제 했던 거는 다른 분들의 자서전을 쓰면서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승만이 다녔던 고등학교, 배재고등학교 또 다녔고, 이제 또 하와이 가서 한인 기독교회를 가보니까 거기는 동지회 사람들, 이승만을 영원한
회장으로 만들었던 그 조직이 동지회라는 조직이고요. 이제 박영만의 대한국민회하고 이제 갈등을 일으키면서 새로 이제 나가서 세운 조직인데, 이제 그분들의 그 모습 속에서 서로 화해가 안 돼요. 숱한 세월이 지났음에도 지금도 따로 모이고 지금도 서로 욕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면 우리 미주 한인 정체성을 바르게 끼워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아까 잠깐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현순이라는 그 목회자의 그 길을 다음번에 시간이 되면은 이분의 길을 하고, 또 하나는 배민수 박사님이라는 분이 아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배민수 목사님은 한국에선 농민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독립운동 하다가 미국으로 왔다가 여기서 신학을 하시고 다시 돌아가셔서 농민운동 하다가 이제 쓸쓸하게 생을 마치신 분인데, 배민수 박사님은 사실은 이승만 정권에서 관직을 가지셨던 분이에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승만의 군정에서도 일하고 이제 그랬지만은 이분은 또 이분 나름대로의 독특한 그런 삶의 여정을 간 것을 보고, 우리가 미주 한인뿐만이 아니라 미주 한인을 엮어서 나온 이 모든 자리들이 우리 한국을 관통하는 시대적인 역사적인 현장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의 인생이지만 그것은 우리 한국 전체의 역사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자서전 쓰기를 통해서 제가 배웠던 것들인데, 오늘도 사실은 여러 가지 사람들의 엮여져 나왔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민초들의 삶, 사실 우리 국민들, 깨어있는 시민들, 이제 이런 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익명성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영성의 길을 우리 한인 동포들이 가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신신사를 통해서 이러한 성숙된 우리 민족운동, 또 교회운동, 그리고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우리 신앙운동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저희 소망을 담아보면서 오늘 모임 감사했습니다. 네, 미주 한인 정체성의 길, 우리 henrik 목사님 발제 너무 감사했습니다.